직업 세계를 좀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와인의 세계도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에는 많은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오늘 아마 제가 잠깐 강의 교환을 봤었는데 민혜선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직무에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학과장님 외에 저희 학장님이나 뭐 또 들어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잠깐 회의가 아직 조금 더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시는 대로 아마 다른 우리 학부 교수님들도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뭐 인사말은 없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민혜선 교수님, 오늘 발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혜선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할게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하면 됩니까? 네네,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보이세요? 네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민혜성 교수입니다.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이름도 보이고 한데요. 요번에 지금 와인 세미나를 갔다가 저도 이제 담당하게 되었고요. 지금 학과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하여튼 지금 한번 좀 경청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와인 세미나를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운 자료 보이십니까? 교수님 공유를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아까, 예, 이제 보이십니까? 네네. 예. 어, 와인에 대한 신비와 소믈리에에서 소믈리에라는 그 와인을 갖다가 구매하고 관리하고 그 음식과의 궁합과 함께 추천하는 직업군을 갖다가 같이 이제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일단 와인이 우리의 역사와 함께 지금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마신 술이 와인이고요. 그리고 과일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 자체는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도 인류 최초로 마신 술이라는 이유가 처음 마신 게 만들어서 마신 것보다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포도 껍질에 여러분들께 하얗게 있는 부분이 효모인데 효모 자체가 이제 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술을 갖다가 마신 게 이제 인류가 처음 마신 술이어서 이제 와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탄생한 포도를 갖다가 처음 만들어진 술과 함께 드시기 시작한 게 이제 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포도를 갖다가 먹게 된 그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드시게 되었는데 드시게 되다 보니까 맛있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열매를 얻으려고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첫 번째 포도원이 약 7천년 경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고대 문명 발생지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의 문화적인 이동은 우리가 이제 그
그 세계의 문화 이동과 같이 어우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와인 자체가 고대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한계가 있어서 몇몇 지역에서는 포도 재배법이나 와인 제조법을 갖다가 일부러 이제 전문가들을 갖다가 뭐 납치를 하거나 그럴 정도로 수익이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대 문명 발생지에서 이집트,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집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많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이때 그리스를 지나쳐서 로마가 되면서 와인의 문화는 많이 발전이 됩니다. 특히나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1인당 매일 0.5리터 정도를 갖다가 와인을 마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로마군이 가는 곳에는 항상 와인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자체가 유럽을 갖다가 지배를 했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탈리아랑 로마는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 때 와인이 같이 있었고 로마 제국 자체가 포도 재배나 와인을 갖다 생산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서 유럽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이때 같이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프로방스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광이 아닌 휴양으로 유럽인들이 자주 가게 되는 랑그동 루시옹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남부 쪽에 그쪽도 이제 포도 재배가 점점점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역사를 보면 고대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까지는 좀 자연 발생적이라고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문화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로 오면서 좀 더 체계화, 구체화 시키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에서는 전 지역에서 와인이 생산이 되고 가짜 와인이 재배가 그러니까 양조가 되면서 와인법을 갖다가 1835년도에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와인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면서 9세계 와인인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같은 경우는 와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9세계 와인, 유럽 중심의 9세계 와인과 신세계 와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욕주, 그 다음에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신세계 와인 국가라고 하는데, 9세계 와인 국가는 와인법이 있고, 그 지역별로 대표 품종이 따로 있다면, 신세계 와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와인법보다는 대표 품종으로, 나라별 대표 품종으로 이제, 와인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오던 로마 제국이 발전을 갖다 해오다가 갑자기 와인이 암흑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와인도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밭 자체가 황폐화가 되고요. 그리고 독일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겠지만요. 맥주가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알코올성 음료 중에서 그리고 같은 발효 음료 중에서 맥주 산업을 더 권장하다 보니까 와인의 산업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인 남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금주령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코란 구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은 와인과 도박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원한과 증오를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와인 자체가 이제 발전에 있어서 주춤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프랑스를 넘어오면서 로마가 몰락 이후에도 이제 부흥기를 되는데 거기에 계기가 된 게 종교적인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든지 천주교에서 미사를 볼 때 이제 포도주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 자체가 예수의 피로 상징이 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제 미사주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와인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슬람 세력이 10세기에서 11세기에 쇠퇴하면서 이제 와인 생산 자체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귀족 중심의 와인 생산에서 숲 자체를 갖다 그냥 개간해가지고 대중화되면서 포도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와인 자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1700년대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중심의 음식 문화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궁합을 얘기할 때 마리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와인 문화에서 이게 이제 대중화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확산이 되면서 어, 와인을 갖다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포도 재배가 점차 늘어나고 와인의 양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흥기에서 발전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게 코르크 마개를 갖다가 이제 발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예전에는 상당히 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이제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육로가 아닌 배로만 이제 운송을 하다가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화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어,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을 갖다가 양조하는 기술도 발명하면서 전반적으로 와인의 부흥기가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필록세라라는 진딧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와인 포도밭을 황폐화시키는 진딧물인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포도밭이 한 번씩 황폐화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와인의 부흥기는 이제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문화가 이제 쇠퇴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나 1900년에 이르러서 와인은 산업 자체는 구세계 와인, 신세계 와인에서 유럽 중심이라든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주, 그 다음에 아프리카주에서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발전하고 생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와인을 갖다가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계기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급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성 음료 중에서 와인의 산업이 이제 상향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오크통에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발효할 때도 보면 소장농이라든지 그렇게 생산하고 양조하다가 지금은 과학적 기반에 있어서 이제 양조하고 발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세계 와인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구세계 와인에만 치중하던 와인이 블라인딩 테스팅을 통해서 신세계 와인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면서 좀 더 양조하기 좋은 실한 그 포도를 갖다 재배할 수 있는 포도를 갖다가 이제 재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도를 갖다가 좋은 포도, 질 좋은 포도, 그리고 포도 품종별로 땅이
그러니까 포도밭이 맞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포도밭을 프랑스에서는 때루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게 되는 그런 재배지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렌치 패러독스를 갖다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레드 와인의 구매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프렌치 패러독스는 상당히 정말로 레드 와인의 구매가 많이 늘어나는 엄청난 계기가 됩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다른 기타의 알코올성 음료에 비해서 음식과 같이 드셨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음식과 궁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20세기에 와인의 산업은 급격히 발전이 되고 지금 21세기에도 많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냥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보다 그것도 당연히 발전되고 있지만 스파클링 와인의 시장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3분의 1이 포도이고요. 포도는 과당이 풍부한 그 과일로서 피로 회복에도 우수하고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슘, 철, 인, 마그네슘 이런 각종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특히나 레드 와인, 그러니까 적포도에는 탄닌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보면 그 와인에 있어서 폴리페놀 성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항산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적포도에 있는 껍질에 있는 걸 보면 페놀 화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동맥경화라는 자체가 혈관을 막게 하는데 포도에 있는 성분이 적포도에 있는 성분이 그 나쁜 콜레스테롤 자체를 갖다가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레드 와인을 갖다 양조할 때는 과즙만 쓰는 것이 아니라 씨나 껍질을 갖다가 팥에 으깨서 침용을 시킨 상태에서 1차 발효, 알코올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나 껍질에 있는 탄닌이라든지 뭐 카테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드 와인 자체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나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과일 중에 알카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류라든지 기름기 있는 음식을 갖다가 많이 먹어서 인체 내가 산성화되었을 때 이걸 갖다 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포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특히나 레드 와인의 역할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프렌치 패러독스가 1991년도에 WHO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레드 와인의 그 소비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알코올성 음료는 심장에 나쁘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술은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좀 물을 마시듯이 와인을 마시는데 심장 질환으로 이제 사망률이 높지 않다는 걸 갖다가 결과치로 나오니까 WHO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1979년도부터 선진국가 18개 국가에 55세부터 64세 미만의 심장병 환자들을 갖다가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망률과 국민소득, 사망률과 의사의 숫자,
그 다음에 지방의 섭취량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앞서 얘기했던 국민소득 의사의 숫자 지방의 섭취량과는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와인 소비량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비슷한 드시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양이 비슷한 미국인과 프랑스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1000명당 182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하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1000명당 102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 섭취량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비슷한데 한 40% 이상이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률이 덜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식습관은 비슷한데 단 와인을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드시고 미국 사람은 안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레드 와인을 드셨을 때 심장질환으로 사망률을 갖다 훨씬 더 줄여준다는 결과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것으로 이제 1991년도에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레드 와인이 심장질환을 갖다가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레드 와인의 그 보급률이 완전히 늘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와인은 레드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양조를 할 때 과즙을 짜서 발효를 시켜서 와인을 만들고요. 레드 와인은 씨랑 껍질을 갖다 같이 침용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레드 와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부 지역에는 와인을 많이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명당 78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결과치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레드 와인에 대한 그 보급률이 완전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말부터 레드 와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예전에는 레드 와인 와인 자체를 갖다 구세계 와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가이다 보니까 와인을 갖다가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신세계에서 가성비가 좋은 저렴한 와인이 이제 보급하다 보니까 이제 와인에 대한 접근성도 이제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와인에 대해서 이제 어원을 보면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 와인 이렇게 아시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세계에서는 와인을 와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와인을 어떻게 불리워지는지를 갖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는 와인을 비노라고 부릅니다. 비노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와인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뱅. 그리고 독일에서는 화이트 와인이 유명합니다. 화이트 와인, 아이스 와인 이렇게 유명하고 특히 이제 아이스 바인 해가지고 언포도로 만든 와인이 유명한데 독일에서는 바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을.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비유라고 하죠. 영어권에서만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일로 만든 모든 발효주는 와인이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포도로 만든 발효주가 와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모든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냐? 우리나라도 포도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는 양조용 포도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장마 때문입니다. 양조용 포도로 와인은 당도도 많아야 되지만은
산미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와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당도가 쫙 올라갈 때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수분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조용 포도보다는 이제 식용 포도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와인 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양조용 포도가 생산이 되고 와인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와인존이라고 하는데, 보통 남북 위로요 30도에서 50도 사이, 보통 이제 강이나 바다에 인접한 곳, 그 다음에 비탈길이 좋습니다. 포도나무가.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봐야지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은 뭐 연간 1600에서 200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평균 10에서 20도. 그리고 기름진 토양보다는 척박한 토양이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거기서 자라는 포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조는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과즙으로 만드는 거고요. 레드 와인은 앞서 얘기했듯이 파쇄시켜서 만드는 게 레드 와인이고요. 적포도로만 레드 와인이 가능하고요. 청포도, 적포도로 화이트 와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와인을 1차 발효를 시켜서 거기다가 탄산가스를 주입시키거나 아니면은 당과 효모를 넣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CO2를 발생시키는 게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스파클링 와인이 다 샴페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믈리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믈리에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와인의 제조 공정에서 관리, 감독하고 블렌딩 작업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셀러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믈리에는 와인이나 음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소믈리에는 와인을 구매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판매하며 고객을 대상으로 디캔팅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와인을 추천하고 이러는 분을 이제 우리가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소믈리에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믈리에 업무를 보면, 예를 들어서 F&B 업장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장에 어울리는 음식과 맞는 와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와인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항상 음식의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와인에 대한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음식에 맞는 와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그 와인을 추천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구매하는 것이 아닌 테스팅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필요한 디캔터나 아니면 초나 촛대라든지 그 외에 와인 글라스라든지 소믈리에 나이프라든지 이런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와인에 대한 양조라 하면 와인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발효, 양조 이런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구세계 와인이고 어떤 게 신세계 와인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장의 이제 경영,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믈리에입니다. 단지 와인만 안다고 해서 소믈리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믈리에는 와인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있어야 됩니다. 상호작용이라 하는 것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업장을 찾아주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객과의 관계 품질이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만족이 이루어지고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그 고객이 충성 고객으로 발전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소믈리에의 역량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소믈리에 서비스 정신과 개인적인 능력 자체가 그 업장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믈리에가 전문성이 없고 그러면 소믈리에의 신뢰성은 낮아지는 거죠.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소믈리에가 그 업장의 그 메뉴에 어울리는 와인을 구매하고 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자기가 구매한 와인에 대한 정보 정도는 완벽히 알아야 되는 게 소믈리에입니다. 어떤 소믈리에도 모든 와인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구매한 와인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빈티지라고 하는 거는 포도가 그의 이제 포도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빈티지가 적혀 있으면 빈티지가 2007년이면 2007년도에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대표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라벨을 읽고 그 라벨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고객이 질문했을 때의 대답이라든지 아니면 코르크를 확인했을 때 고객이 상황 같다고 했을 때 코르크를 향을 맡고 나서 정확하게 판별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믈리에는 이론과 실질적인 업무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보르도가 있고요. 프랑스의 부르고뉴라는 지역이 정말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와인 생산 지역인데 이론적으로는 알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유명한 걸 모르면 접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상품화 되는 것도. 그러니까 소믈리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현장과 같이 접목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믈리에 자격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로 향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색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테스팅할 때 시각적 감별, 후각적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향을 맡고 색을 보고 이게 무슨 와인이다, 어떤 품종이다, 어느 나라 와인이다, 어떤 해에 생산된 포도이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향이나 색에 대해서 같은 레드 와인이어도 루비색이다. 근데 밝은 루비다, 어두운 루비다 이렇게 색깔을 감별, 그 미묘한 차이를 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 감별사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많이 와인을 접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의 종류, 드레싱의 종류, 뭐 음식의 전체 종류가 아니라 소스라든지 드레싱, 가니처 이런 종류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음식과 적절히 조화되는 와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종류, 소스, 드레싱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알아야 되고 트렌드별로
바뀌어지는 음식의 품도 이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많이 먹어봐야 된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미식가적 지식도 갖춰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분야에, 자기 업장에 대한 음식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추천 판매, 추가 판매, 뭐 업셀링, 크로셀링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와인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알코올성 음료 중에서 뭐 맥주라든지 다른 증류주에 대한 내용들도 기본 베이스로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 재배 법규.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법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보르도를 예를 들면 보르도라는 지역의 법규가 있고요. 보르도 내에 메독이라는 지역의 법규가 있고 메독 내에 생떼밀리옹이라는 지역의 법규가 있습니다. 신세계라는 국가,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신세계 국가는 그런 부분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별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추천해주고 이런 고객들하고 서비스 접점에서 추천해주는 특히나 그런 자기가 판매하는 와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에 대한 특징, 포도 품종에 대한 특징. 그리고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빈티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 해의 포도 품종, 그 빈티지에 따라서 그 작황이 좋고 나쁨이 와인 가격이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리스트도 이제 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와인에 대한 정보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9년도, 2002년도가 빈티지가 예를 들어서 와인 가격이 2배, 3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 기술이라든지 디캔팅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믈리에의 역할, 역량 뭐 이런 것들. 근데 소믈리에를 일하면서 와인을 많이 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쌓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 산업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 소믈리에라는 직업군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신문기사 몇 개라든지 미디어에서 이제 접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외식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외식이 요즘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의 간격을 갖다가 그 많이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SAFE 해가지고 이런 마케팅 전략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제약사안이 되었죠. 8월 중순부터 해서 외식 업계 같은 경우는 고객의 안전도 중요하고 매출도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이프라는 이 약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마케팅 전략을 합니다. 일단은 약어를 하나씩 보면 이제 소형 매장,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원거리 마케팅. 이게 테이블 간격을 넓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구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싸서 가져가서 집에서 이제 드시게 만든다는 이런 걸로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를 갖다가 그냥 지금 이 상태로는 준수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셀프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 맞춰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인에 있어서는 SPC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파리바게트라고 아시는데 최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 우린 빵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냐면요. 그 와인 스마트 오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내 집 앞에 와인샵. 그러니까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준다는 건데 어플리케이션인 해피앱을 통해 가지고 와인을 결제하면 소믈리에가 그 20가지 정도의 와인을 갖다가 그 엄선을 한다는 거죠. 엄선을 해가지고 원하는 매장에서 그냥 저는 참고로 이제 서창에 살거든요. 양산에 서창에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와인을 갖다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해피앱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와인을 갖다가 지금 와인샵을 따로 매장을 갖다가 와인샵 해가지고 뭐 서면이라든지 부산대학교 앞에 뭐 남포동 이렇게 와인샵을 차린 게 아니라 파리바게트 안에 와인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마케팅을 한다. 이게 뭐냐면 크로스 셀링이 해당되는 겁니다. 와인샵을 따로 SPC 그룹에서 만든 게 아니라 파리바게트 안에 작게 만들어서 양산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정관에 있는 사람이 파리바게트 안에서 이제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와인 같은 거 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와인을 사기 위해서는 대형 와인샵에 가야 된다는. 근데 지금은 좀 코로나19 때문에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큰 시내 같은 데 가기 좀 힘든데 내가 원하는 와인이 우리 파리바게트는 동네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놨다고 하면 픽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게 이제 SPC 그룹의 파리바게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믈리에가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뭐 그 동네 특성에 맞게 이제 그것도 빵과 아니면 뭐 베이커리랑 어울리는 그 와인을 갖다 초이스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리아주 궁합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마케팅을 하는 게 이제 파리바게트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CU입니다. CU. 우리 이제 편의점으로 알고 있죠. 여기도 뭐냐면 장마부터 시작해가 우리 7월 달부터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요. 편의점에서 와인을 예약 주문받는 겁니다. 와인샵에 따로 안 가고. 예약을 받는다는 거는 와인을 좀 아는 사람은 샵에 굳이 안 가고 CU는 진짜 많잖아요. 집 근처에 CU가 많으니까 예약 주문 받으니까 술은 우리가 이제 G마켓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사기가 힘들거든요. 예약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CU 와인샵에서는 3개월도 되지 않아서 5.2배가 예약 건수가 급증을 했고요. 결과치로 최근 코로나19로 장마의 영향으로 8월 달에는 121.8%가 성장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지금.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CU에서 편의점에서 와인의 매출이 121.8%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와인을 갖다가 편의점에서 예약 중. 우리 편의점에서는 그냥 음료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삼각김밥 뭐 제가 너무 좀 시대에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컵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인을 갖다 예약 주문 받아가지고 매출을 갖다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소믈리에가 했다는 거죠. 일단은 초이스 한 거는 와인을 갖다가 론칭하고 와인을 갖다가 일단은 어떤 와인을 갖다가 정하는 거는. 그래서
꼭 소믈리에가 레스토랑에서만 일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CU에서 와인샵에서는 싼 와인만 편의점에서 판다는 건 아니고요. 프리미엄 와인이 오히려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U 와인샵에서는 15만 원 이상의 와인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그래서 전월 대비 8월에는 17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해서 완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장사 안 됐을 때 여기는 거의 100% 이상으로 170%를 갖다가 매출을 달성하고 성장을 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와인으로. 그것도 편의점에서. 그래서 CU 와인샵은 모바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래서 고객의 딱 취향에 맞게 그걸 명확히 반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까운 편의점에서, 그것도 싼 것도 아니고 고가의 와인을 갖다가 들고 픽업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 코로나19 대비 와인 판매 전략이 이제 있다는 걸 안내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U는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모바일 와인 예약 고객들의 구매 특성을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소믈리에가 와인 상품을 갖다가 또 지역별로 모든 CU가 똑같은 와인을 갖다가 프리미엄으로 다 배치하면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판매되어지는 아니면은 원하는 와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보고 거기에 맞게 판매를 하고, 또 전략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것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행사하는 것도 뭐 어떤 걸 하는 것지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갖다가 하는 거죠. 지역별로 다를 겁니다. 뭐 서울의 강남과 제가 사는 양산과는 이제 판매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예약되어지는 와인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음용식품디의 MD는 CU의 와인샵은 다양한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다채로운 포도 품종과 빈티지, 그 다음에 가격대의 상품을 뭐 선택해서 뭐 폭을 넓히고 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소믈리에라든지 아니면 외식 산업 자체가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해서 판매하고 고객을 갖다가 이제 대하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는 CU라든지 SPC 그룹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를 처음에는 너무 많이 떨렸습니다. 떨렸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학생분들 중에 소믈리에나 아니면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음, 네, 항상 질문자는 없어서 그죠? 저 뒤늦게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우리 이준혁 학과장님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교수님 저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지금 뭐 학과장 회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앞에 이 발표하신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뭐 코멘트는 할 게 없고요. 그 학생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이 좀 너무 방대하긴 해서 네. 그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믈리에라는 직군이 단순히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좀 다른 유형의 또 산업군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직업군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들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그런 쪽을 준비하시면 또 다른 네, 직업군으로 여러분들이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요. 네, 가능성도 좀 오늘 민 교수님께서 오늘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우리 학생분들 중에 따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수업 시간에 만나서 뭐 질문도 하시긴 하겠지만, 네, 혹시 우리에겐 과목이 힘이죠. 그러면 네, 오늘 민혜선 교수님 또 많은 준비해 주셔서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늦게 들어오셨지만 또 이준혁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전히 우리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주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미나가 이어졌었는데, 네, 다음에 또 열리는 세미나도 또 관심 가지시고 들어오셔서 또 들어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면 같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우리 외식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혁